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 말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장벽이 없을 경우 중국 차들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을 몰락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근데 이것이 100%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쫓아오진 못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하고의 협력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이런 사업의 기회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여러 가치들 중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차량,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81%를 차량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는 지금까지 거의 한 분기도 쉬지 않고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춰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낮춰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델 3과 모델 Y만 있던 것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물론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2, 4분기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지표로는 리비안을 꺾을 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리비안의 매출과 픽업 트럭의 매출 부분은 꺾을 거라고 보고, 즉 일찍 시작했던 리비안보다 양산 체계를 더욱더 빨리 가져간다는 것.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은 우선은 유니바디라고 하는 독특한 이 프레임, 그 바디 체계에서도 혁신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4680 배터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68 그 사이버 트럭의 이 양산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4680의 생산량 또한 이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4680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하나가에서만 작동되는데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라인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증설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생산량도 대단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4680 배터리는 앞으로 저가형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델 3와 모델 Y에도 쓰여야 되는 거고, 세마이 트럭에도 쓰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옵티머스에도 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로보택시에도 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468강의 양산 또한 대단히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680이 이제 테슬라 자체의 라인에서도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계약 생산으로 해서 파나소닉에서 먼저 생산하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는 LG 엔솔에서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680 배터리의 생산 라인이 확장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펀다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의 가치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이 트럭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 정도를 이제 테슬라가 양산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마이 트럭의 시장 파괴력은 어디에 있냐라면 유럽하고 미국이 이 트럭에 대한 기준치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가 앞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코가 길게 나와 있고 앞부분 차량이 되게 커서 이 숙식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큰 차량이죠. 이 큰 차량은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도 부분에서 도로 폭이 좁은 유럽에서는 이런 트럭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마이 트럭은 적절한 중간값을 취해서 유럽에서도 이것은 판매가 될 수 있고 미국에서 모델 변형이 전혀 없이도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워낙 강력한 파워를 요구하고 있고 배터리 수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펩시코에서라든지 지금 이제 월마트까지 확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두 번째 추가 주문이 지금 펩시코에서는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들이 입증된다라면 지금 너바다에 지금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세마이 트럭을 짓기 위한 공장에 대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건설이 시작됐다는 것은 최소한 1년은 걸리는 거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세마이 트럭이 오히려 2026년보다는 좀 빠르게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생산 기지가 여기서 라인이 증명이 된다라면 2025년 정도에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도 세마이 트럭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되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좋은 장점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시장 성공성의 가치 평가들이 한 층의 레이어가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4680 배터리의 레이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세마이 트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시장이 확대되긴 되게 어려워요. 지금보다 더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겠지만은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픽업 트럭은 미국 북미 시장에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를 넘어서 수출되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마이 트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마케팅적 요소가 되게 큽니다. 대단히 마케팅적으로 뭔가 이러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효과가 있고 세마이 트럭은 모델 2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얘기해요. 모델 2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 기술력도 크기도 차체가 다른데 어떻게 모델 2로 가는 징검다리냐? 세마이 트럭에 쓰고 있는 예를 들면 48V 아키텍처를 모델 Y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에 처음으로 48V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죠. 이 48V 아키텍처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많은 부품의 크기를 줄여냅니다. 많은 부품의 크기를 줄여내고 많은 전선줄을 줄여내고 구리의 양도 요즘 구리값도 비싼데 줄여내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 48V 아키텍처는 모델 2에도 그대로 쓰이게 될 겁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에서 먼저 쓰이겠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그 다음에 이 4680 배터리도 그대로 쓰이게 되고 또 하나 내부에 있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라는 것은 특정한 부품 공간에 미들웨어가 서로 연결되는 건데 테슬라는 그것을 이더넷으로 연결합니다. 핵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선으로 하지만 그래서 전체 2kg가 넘게 들어갔던 전선이 이 사이버 트럭에서는 160m로 줄었어요. 2kg가 넘던 것이 여러분. 그만큼 간소화 과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델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것. 즉 테슬라는 계속해서 기술을 진화하면서 이 기술들을 궁극적으로는 모델 2에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역으로 와서 모델 3와 모델 Y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기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혁신 기술들은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분에서라도 보더라도 이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FSD에 흔히 말하는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FSD가 할 때는 즉 100대가 팔렸을 때 몇 명이 FSD를 쓸 거냐예요. 이런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비어 케이스,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15%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0%에서 15%면 그렇게 많은, 왜냐하면 $99로 지금 가격이 내렸으니까요. 수익률은 아마 80%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80나 $75 정도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미국에 판매되는, 북미에 판매되는 거에서 테이크 레이트가 10%에서 15%라는 거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일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폭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이크 레이트이 이제 중간값 정도인 20%에서 30% 정도 된다라면, 뭐, 중간 정도의 어떠한 평균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을 거지만 만약에 테이크 레이트이 30에서 40%까지 가버린다라면 폭발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장의 FSD 매출도 여러분 보셔야 되지만 매출보다 더욱더 보셔야 될 것은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률,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는 얼마나 FSD가 되고 있는 하드웨어 3, 이제는 하드웨어 4가 장착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하드웨어 4가 장착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FSD를 실제로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율을 봐야지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는 여러분 2025년 말부터 생산되니까 2026년부터 될 것이고 로보택시는 돈을 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빨라야 2027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율주행만 된다고 해서 로보택시가 쉽게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아침 8시에는 어디에 차량이 고객들이 많더라. 오후 2시에는 어디에 많더라. 저녁 7시에는 어디가 많더라. 저녁 10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 이동하는 데이터가 많은 걸 알아야 그때의 차량을 거기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언제 존재하는가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택시 비즈니스가 올바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사들의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 한국도 사실은 타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택시 운전사들의 저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뉴욕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버하면서도 갈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로보택시는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초기의 주가는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17년 정도 됐을 때 이 운행 데이터, 충분한 택시 운행 데이터와 사회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해냈을 때만 비로소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매출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때야 비로소 또 물론 개인들도 자체 차량을 로보택시로 선택해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예요. 이때 돼서야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이것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가격 가치 평가에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나왔을 때는 잠깐 오르겠지만 다시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받쳐주는 것은 로보택시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2027년부터나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옵티머스도 2026년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건 물리적인 것에 하드웨어의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은 TSMC라고 하는 양산 체계를 갖춰주고 있는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장부터 새로 져야 되는 거거든요.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양산을 갖추면서 실제로 이러한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일 때까지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는 가야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2027년 정도 가야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기 시장, 즉 모델 3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다시 오려고 한다라면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가야 사실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전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플럭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시기를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주식 투자자 전문가는 아니고 하지만 기업 밸류에이션, 저는 이것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좀 더 시장의 신뢰도라든지 시장 상황들도 반영돼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엔비디아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경쟁 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 말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장벽이 없을 경우 중국 차들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을 몰락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디몰리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경쟁력을 가질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국에 대한 감정은 다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중국차의 경쟁력은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자동차 전문 평가자들도 결코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차와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잘 나가는 차들이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억셀러레이팅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에 있는 차들보다 또는 현대기아차에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들을 내놓을 거고, 근데 문제는 저렴하다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역 갈등이라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생산 보조금이 들어갔다. 실제로 생산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생산 보조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무역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해서 관세를 올리는 것,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관세를 100% 올렸죠. 근데 이건 미국은 좀 보셔야 되는 건 정책 맥락이죠. 즉 차를 한 대도 지금 수입하지 않으면서 100% 올리는 건 넌센스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라,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정책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아무리 지금 중국세 차들이 강세를 할지라도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많죠. 뭐 아우디를 가지고 있고 포르쉐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그다음에 이 BMW, BMW,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이러한 이 크게 봤을 때 이 3개 회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유럽에 판매하는 양과 미국에 판매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 중국 또한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독일 같은 기업은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 3사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차에 관세를 매기는. 유럽 시장을 어느 정도 내주자는 거죠. 내주고 자기네들도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전기차로에 전환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구도를 판단한다라면 중국차의 유럽 공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공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또 중국차가 잘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국이죠. 태국에서도 물론 큰 시장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시장들, 사실은 일본 자동차들이 잘 나갔던 시장들이고 한국 기업도 진출하고 싶은 시장이죠. 물론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중국차가 진출할 수 없는 유일한 전 세계의 국가는 인도죠.
인도는 중국차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라든지 현대기아차가 진출해서 어떻게 시장을 거기는 타타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이 있죠. 여기에서 어떤 경쟁을 벌일 것인가는 봐야 되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는 가처분 수독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끌어오를 시장이지 당장 2024년과 2025년과 2026년에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을 생각하고 40년을 생각한다면 인도 시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이 중요한 시장은 브라질 시장이에요. 브라질 시장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차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는 자동차만으로는 중국 자동차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이건 테슬라 스스로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AI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만으로 볼 때는 테슬라마저도 중국 자동차 업체하고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거는 현실로서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인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것을 AI로 풀겠다라는 거고 AI 경쟁력도 근데 중국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AI 경쟁 특히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AI 경쟁력도 대단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근데 이것이 100%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쫓아오진 못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하고의 협력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한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FSD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 장애물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말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테슬라도 중국에서 오토파일럿부터 시작해서 FSD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바이두하고 협력하면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사업의 기회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라 보시나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중국은 규모의 경제 부분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자동화를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화율이 높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바이두의 장점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즉 수직 통합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즉 바이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이두래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만들고 있죠. 배터리도 전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즉 CATL, LG 엔솔, 그다음에 비아디죠. 비아디인데 비아디가 또 2위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비아디도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만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 자동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판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훨씬 더 저렴하게 자기 자동차에게 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배터리를 4680 배터리는 직접 제작에 나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라이센싱 생산을 갖다가 파나소닉이나 LG 엔솔에 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 리튬 정제소예요. 제가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금 리튬 정제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리파이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제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튬의 생산은 이제는 미국에도 리튬 강산도 발견되고 호주에도 있고 칠레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리파이너리의 60% 넘는 것을 다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리튬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요. 광산도 중요하지만 정제소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정제소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것을 갖다 프린팅 머니,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또한 대단히 리튬의 정제소부터 즉 정제소는 여러분들 칼텍스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정유 칼텍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오는 건 원유를 수입해오는 거고 이거를 당장 자동차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유소에서 정제해서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동차에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상품을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리튬 광석은 그 자체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 리튬 광석을 정제하는 시설이 필요한 거고 이 정제소의 대형 정제소를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 수직 통합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수직 통합의 길을 걸었고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정제소부터 그다음에 배터리에서부터 차량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에 대한 장악력.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델 Y에 들어가 있는 의자 누가 만들까요?
납품받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이러한 부품의 어떠한 직접 제작하고 심지어는 디자인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어떠한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정말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면서 저렇게 저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쫓아갈 수 없겠지만 다른 중국 외의 모든 기업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명백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들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결코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AI를 독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이 AI 이코시스템은 AI를 매개로 이것은 한쪽으로는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반 차량에다가 탑재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로보택시로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옵티머스로 해서 이것을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AI를 매개로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또한 에너지는 리튬 정제소에서부터 배터리에서부터 또 메가팩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메가팩에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가팩에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 전기값이 쌀 경우에는 메가팩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옆에 있는 윈드나 솔라에서 생산하는 것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전기값이 비쌀 때 다시 이것을 공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2년 만에 메가팩의 비용을 다 뽑았다 그래요. 아비트리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차익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메가팩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반기까지 메가팩은 솔드아웃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장 라인이 계속해서 증설되는데 메가팩은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이 매출에 대한 매력도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아비트리지를 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이 오토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토비더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이 메가팩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모든 부분에 AI를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